안녕하세요. 장인성입니다. 이게 아닌데. 졸업은 했어요. 겨우겨우 했어요. 9학기 만에 학점에 관심이 없었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다가 큰 회사 브랜딩 임원 제안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다시 또 달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할 때가 됐다. 안녕하세요. 놀다 말고 새롭게 일 시작하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1년쯤은 놀고 싶었는데 쉬자마자 다시 다음 일을 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쉬는 게 이렇게 짧을 줄 모르고 기념식 삼아서 말랑한 오피스라는 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는 전화룸에 다음 스텝을 위한 오피스를 연 거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놀러 올 수도 있게 하고 제가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초대할 수도 있고 하는 저의 개인 오피스를 열고 싶었어요.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의 전당이잖아요. 거기에 팝업 오피스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팝업 오피스를 열었고 마침 떠오른 게 레어로우 하우스였어요. 레어로우가 성수동에 2층짜리 쇼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의 테마 장인성으로 하면 어떠냐. 장인성이 회사 퇴사하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공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하셔서 그 공간에 제가 오피스를 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벌렸어요. 보는데 몰입하고 집중해서 더 충만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책 과목이고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충분히 나오고 싶지 않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여길 왜 안 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구성들을 좀 해놨어요. 편안한 의자, 향초, 예쁜 조명들을 가져다 놓고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나거든요. 교정시계에서 이런 이제 소리, 그리고 안에는 위스키가 2병이 있습니다. 취하려고 마시는 건 아니고 미각도 채우기 위한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책을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아이맥스로 영화 보는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책을 읽는 일 자체가 즐거운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문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비밀문 같은 거를 열어서 들어가는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다른 공간에 왔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시각적으로는 적어도 어디에도 출입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공간에서는 책 읽는 데에만 집중하는 공간이라는 준비 태세를 만들어줘요. 책과 내가 강하게 본딩이 되죠.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운 좋게도 저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책 좋았어요 라고 SNS에 올리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저는 메모장을 펴서 적어 놓거든요. 그 책들을 적어 놓고 있다가 서점에 갔을 때 제 메모장을 펴서 이 책 어딨나 하고 다 찾아보고 표지를 보고 목차를 보고 머리말을 읽어보고 맨 앞에 한 장 정도를 읽어보면 이걸 내가 볼 책인지 안 볼 책인지 그때 판단을 하고 볼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모은 책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대충 들어가 있는 책이 없어요. 넷플릭스에 보고 싶은 영화 잔뜩 찍어 놓고 아직 안 본 리스트들이 가득 있는 것 같은 그런 흡족한 마음? 나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고 싶어서 고른 책인데 아직 안 본 책들이 눈앞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즐거움? 호기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약간 탐험가 기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안 걸어본 길 없이 골목골목 다 밟아보는 스타일? 해보고 맛보고 그러는 것들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체력도 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자산으로 쌓여서 마케터로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빴었던 경험들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별로던데, 좋았던 것들은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잘 풀리더라 라는 것들을 가져오고 이게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게 더 재미있는 거죠. 원래도 호기심이 타고났지만 해보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제가 전공 선택을 잘못한 거죠. 고등학생 때 수학, 물리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공대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점수 보고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갔고요. 막상 대학에 와서 보니 제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건 따로 있더라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고등학생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구닥다리인가? 직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아빠 친구가 무슨 일 하신대 정도 말고는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시대였어요. 할 수 있는 건 점수 맞춰서 유망하다라는 과에 가는 거. 그때 당시 유망한 전파공학 공대를 진학을 했고, 진학을 해서 대학교 1학년 공부를 해보니 그 강의실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고3 때는 그렇게 재밌었는데 나는 뭐지? 뭘 하는 게 재밌지라고 찾아다니다 보니 쓰고 그리고 뭘 만들어내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음악, 영화, 문학 이런 거 좋아해서 그쪽으로 이제 취미를 확실하게 들이고 1년에 한 300편 영화를 봤어요. 귀가 열려있는 시간에는 늘 음악을 듣고,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럽겠지만 시 같은 것도 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죠. 광고를 해야겠구나. 쓰고 영상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면 광고구나. 그래서 광고 동아리에 들어서 광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30년 뒤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터라는 일이 기술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마케터야말로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다른 직업군들하고는 달리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개발자라고 하면 적어도 코드를 짜잖아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포토샵을 움직이면서 시각적인 결과물을 찾아내요. 마케터의 전용 툴은 뭘까라고 하면 뭐 엑셀인가? 엑셀 다 하지 않나? 파워포인트인가요? 그거 없어요. 마케팅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기술로 나를 마케터로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마케터가 가져야 되는 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마케터이려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 이 가치와 어떤 소비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가장 큰 가치를 느낄까? 충분한 수의 소비자가 확보가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가진 것과 고객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 사면 소개하고 알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들고, 그 만족한 것들을 기억하고 만족했으면 또 다시 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마케터지, 광고 카피를 좀 더 잘 쓰고 이게 마케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기술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서비스 상품과 고객을 연결시키는 일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케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내 일이거든요. 포토샵을 해도 마케팅이에요. 코딩을 해도 마케팅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포장도 할 수 있고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마케팅인 거죠. 전화를 받고 연락을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도 마케팅. 이게 전체가 다 마케팅에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마케터가 전화까지 해야 되냐? 전화는 직구는 따로 있나요? 아니거든요. 기능보다도 목표에 집중하면 마케팅이라는 일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 마케팅 지향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브랜딩까지 이해하고 브랜딩 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일이 되지,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브랜딩이란 믿음과 태도를 다루는 일이라고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고객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액션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그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낼 수 있다, 이걸 다루는 게 브랜딩이라고 한쪽에 이렇게 놓고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매출을 올려야 된다, 우리가 계획한 그 기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광고라던가 여러 판촉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매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 구매한 고객을 다시 구매하게 만들고 구매한 고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옆 사람이 다시 구매하게 만드는 그 액션에 좀 더 집중하면 그거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에는 좀 더 브랜딩보다는 단기 목표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어쨌든 같이 공유되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령이나 팁보다도 수용적이고 성실하고 배우는 태도를 가진 채로 그렇게 살게 되면 과정 자체에서 그게 다 나에게 어떤 스터디가 되고 배움이 되고
결국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쌓여서 나한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과정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비법이나 뭐 방법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무효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활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요령들이 잠깐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비법 없이도 건강과 몸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늘 배우고 싶어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그들의 성공이 되게끔 내가 돕고 내가 맡은 일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한 것 그 자체로 재미를 느끼고 토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들 같은 걸 보면 크게 기술에 관한 책과 태도에 관한 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투자라고 해도 투자 기술들을 쓴 책이 있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쓴 책이 있어요. 저는 마인드 없이 기술부터 공부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하는 태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갖춰놓고 그걸 충분히 갖춰놓은 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 위에다 올리면 그때는 익히는 기술들이 하나하나 다 나에게 유용한 기술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퇴근해 있는 상황에서도 늘 스위치를 켜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재미있을 수 있냐면 나랑 상관 있는 일이 되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맨날 다니던 길에 자동차 대리점이 보여요. 맨날 거기 있었을 텐데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고 그게 아닐 땐 안 보여요. 골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골프 연습장이 그렇게 많아. 내가 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떤 기획을 뭔가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영상 같은 것도 내가 영상을 하나만 편집해서 첫 영상을 딱 올리면요. 그러고 나서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진짜 다른 눈이 떠진 것처럼 보여요. 책 한 권 써보잖아요. 서점에 갔으면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표지, 뭐 간지 엄청 보입니다. 재미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무가 된다고 하면 그 의무 안 지킨다고 벌 줄 사람도 없는데 그걸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는가,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는가. 베스트셀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지 내가 봐서 재미있을 책이다?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었는데 좋았다. 너도 한번 읽어봐. 라는 추천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재미있을 책일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뭐 저를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실 거잖아요. 제가 추천한다. 좋은 기회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쓰다 무네아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마쓰다 무네아키가 저를 만나주나요? 안 그럴 텐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정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을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읽으면 이분과 만나서 삶의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충만감? 이분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게 책을 읽는 매력인 것 같거든요. 제목이 되게 멋있잖아요. 이 책을 들고 읽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 지적인 사람이다. 지성미가 뿜뿜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을 쓸 때 가장 담고 싶었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일에 대한 생각, 태도 같은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 안에다가 쉬운 문장으로 풀어놨잖아요. 내가 쓰는 책도 이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내가 좋은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책이 이 책이었고 저한테 일에 대한 태도를 확립해 주는 책도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굉장히 공감 가면서 확신을 주면서 박수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자본론을 추천했습니다.
마케터의 일에 사람들이 제일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는 페이지가 있어요.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저거는 그 페이지가 가장 사진 많이 찍혀서 올라오거든요. 일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유능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면서 전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모아서 들려드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폴리오는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환대, 저희끼리는 파인스테이라고 하거든요. 파인스테이를 큐레이션해서 제안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가 지금 나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서비스의 사용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건축도 좋아했고 여행도 좋아하고 경험해보고 경험에서 오는 좋았다 혹은 싫었다를 가지고 제 일에 응용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스테이폴리오에 묵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놀이이자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안을 받아서 스테이폴리오의 대표가 됐는데 창업자가 지금 10년 동안 되게 서비스를 잘 만들어 놨어요. 왜 세상엔 이런 게 없지라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이런 서비스였는데 이 스테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가치, 파인스테이를 떠올렸을 때 스테이폴리오가 먼저 떠오르고 스테이폴리오에서 좋은 경험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고 경험이 만족스럽고 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또 친구들한테 알리는 이런 과정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에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회사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큰 회사긴 했지만 회사 성격 자체는 작은 회사였어요. 긴밀하게 사람들끼리 대화로 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 회사였었고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한 희미한 회사였었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문화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회사가 되게 커지면서 큰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HR 같은 거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좀 점점 생기고 하면서 조금씩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그만두면서도 생각했던 건 큰 회사의 브랜딩 임원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 회사 브랜딩 임원 제안은 안 오면 어떡하지? 일단 채용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 같고 제가 배민에 들어갔을 때는 50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마케터가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마케터들은 대부분 다 제가 채용을 했어요.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고 그게 되게 다행인 일이었죠. 저를 통해서 입사하고 온 사람들은 유대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져 있잖아요. 누가 야 너랑 팀원 팀장 해 라고 맺어준 사람들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뭐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결도 잘 맞고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을 뽑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팀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뽑았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마케터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마케터들 중에 내가 제일 연봉 잘 받을 거야. 이게 강력한 동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 동기를 통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조직에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속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동기를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택일 텐데 저는 팀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저와 저희 팀을 구성하는 데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들이 뽑히는 거를 기꺼이 기뻐하고 네가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어 라는 거를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게 좋은 거야 라는 문화를 만들었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때때로 아닌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대체로는 알아보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일단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것들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럴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기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상 좀 어려워요. 면접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못나 보이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못했던 거 나 그거 완전 망했어요. 그때 나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회사 일하는 동안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아는 거, 이게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개인들을 만들고, 대화가 잘 되는 개인이란 메타인지도 잘 되어 있는 거고,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는 건 내가 뭘 못하는지 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아이디어를 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의 영역에선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일한 회사에서는 횡적인 어떤 자유도와 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지적자본론의 용어대로라면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종적인 것들이 워낙에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횡적인 거를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횡적인 것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팀장이 내는 아이디어와 신입사원이 내는 아이디어가 생각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팀장이 낸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를 더 높게 친다, 이런 건 적어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화는 조직장이 아이디어 내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팀원들이 아무 얘기나 해도 실제로 나를 뭐라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팀장이 야, 넌 그런 털리근 얘기를 여기서 꺼내면 어떡해 라는 거를 안 하셔야 돼요. 너무 하고 싶지. 근데 처음 나오는 아이디어가 어설프면 어설플수록 그 다음 이야기가 잘 나와요. 처음 이야기가 너무 괜찮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거보다 낫지 않으면 무시당하겠는데 그 비교 자체가 너무 괜찮게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조직장이 먼저 어설픈 이야기를 내놓으면 더 좋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너 그건 생각해 봤니? 그것도 모르면서 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니? 탈락.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조직장 혼자의 아이디어로 명령, 감시, 복종,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적 자본을 모으는 시대가 되려면 팀장이 가장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야, 너네 이거보다 나은 제안 안 하면 진짜 이걸로 가버린다? 적어도 나보단 니네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편안함을 준다면 팀원이 그거보단 조금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들은 사람이 거기에 숟가락을 잡고 얹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처음 이야기를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거라도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계속 얹어지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은 그거를 하자,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우리끼리 그 자리에서 다 참여한, 그러면 재밌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캠페인들은 우리끼리 농담 따먹기 하다가 나와요. 떠오르는 얘기를 하자면 치밀리에 자격시험 같은 것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각 잡고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굴려보다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온 국민이 같이 놀 수 있는 놀거리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중적으로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브랜드가 되려면 국민들이 같이 놀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전국 가위바위보 대회 같은 거로 시작해서 눈싸움 대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이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놀다가 치킨 가지고 시뮬리에 자격시험 같은 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것도 과정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런 이제 고민의 배경들이 있으니까 치밀리에라는 게 아이디어로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가 그냥 웃고 떠드는 걸로 없어지지 않고 이게 그런 대회로 발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아이디어는 신규 입사자 워크샵 하다가 중간에 이제 치킨 트레이 가지고 나오고 눈 가리고 먹고서 뭔지 맞춰봐라,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 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이러고 놀고 있어라고 하면서 마케터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 대화방에다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끼리 농담 따먹기를 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뮬리에 자격시험인가요? 저거 지금 실기인데 필기도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막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죠. 사진 한 장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해 오던 거 시뮬리에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이 만들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재미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고 재밌는 거, 힘들고 재미없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재미도 없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냥 편한 거. 편안하게 재미없는 상태. 저는 이거 좀 못 견뎌 하는 것 같고, 힘들어도 재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것보다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놀이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기 힘든데 그 어려운 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뮤즈이신 봉진님. 봉진님이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책의 힘을 믿으시는 분이고 그거를 스스로 많이 전파를 하신 분이, 제가 배달의 민족의 회사 전체 구성원들한테 사고 싶은 책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책을 사서 보시면서 지금의 김봉진이 있게 한 투자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고, 책 잘 읽는 법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가끔씩 회사에서도 본인이 보시고 좋았던 책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봉진님의 추천책이라면 또 믿을만 하지 않을까.